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였던 이하전 애국지사의 유해 봉환식이 독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해 봉환이 후손들의 의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 수중전력의 핵심 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투체계, 선체와 소재, 탑재 장비 분야로 구성돼 수중전력의 첨단화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방산톡톡 시간은 디젤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공기부료 추진 체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저에서 장시간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한 공기부료 추진 체계의 원리와 미래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은 닮은 점이 많고 관계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할 전망입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베트남 동포 간담회에서 현재 최고 수준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서 원전, 또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의 안정과 또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고도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됐다며 양국 관계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이어 또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베트남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위 무역 흑자 대상국이며 우리는 베트남 최대의 투자국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방 교류와 방산, 해양안보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국방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호혜적 파트너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원전과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경제 협력을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타인먼 국회의장을 만나고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해 봉환 80주년에 열린 이번 행사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하전 기사의 유해 봉환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2월 타계한 이 지사의 유해 봉환 행사는 영원한 청년 다시 피는 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년 독립운동가인 이 지사가 봉환되는 봄을 상징하는 푸르름과 희망을 통해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영웅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지사는 평양에서 비밀결사 독서회를 17세의 나이에 조직해 항일운동을 펼친 청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후 일본 유학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체포, 옥고를 치렀지만 항일 의지를 지켜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봉환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된 조국에 모시는 것은 후손된 우리들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을 고국 땅에 모시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외 안장 독립운동자의 유해 봉환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3.24 유해를 고국에 모신 이후 이번 이하전 지사까지 모두 156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국방부 의장대에 의해 운구된 이 지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식을 갖고 배우자와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우리 땅에 남아있던 중국군 유해 12구가 오늘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 관계 복원 기조 속에
3년 만에 차관급 공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우리 군 영현병이 중국군 유해가 담긴 함을 운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유해 12구를 중국 측에 인도하는 제13차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 현장입니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인도식은 한중 양국 정상회담 간 합의된 한중 관계 복원 기조에 맞춰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중국 시아오 퇴역군인 사무부 부부장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번 송환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최우선으로 한 민주국가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양국의 우호 협력을 공고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적으로 송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중전력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수중전력 첨단화와 함께 K잠수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수함용 고정밀 회전형 관성 항법 장치입니다. 물속에서는 GPS가 안 되는 만큼 잠수함이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하고 항해할 수 있게 합니다. 잠수함 선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술, 적의 공격 등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하고 잠수함의 수중 작전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잠수함에 사용할 저소음, 고감쇄 프로펠러를 제작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중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기관들은 핵심 기술과 연구 개발 성과를 수중 무기 체계 소요 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실질적인 수중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 성과와 군 소요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과 체계 적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도산 안창호함이 14,000km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학연이 함께 차세대 잠수함 핵심 기술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 이후에 인공지능이 전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만큼 지휘결심을 지원하는 에이전틱 AI, 즉 전투 체계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에이전틱 AI가 앞으로의 기술 발전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발표는 AI와 전투체계, 선체와 소재, 탑재 장비 이렇게 세 분야로 진행됐습니다. 차기 잠수함용 전투체계 기술과 발전 방향, 인공지능 기반 잠수함형 최적화 플랫폼 개발, 무인 잠수정용 고성능 추진체계 개발 등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발표와 함께 잠수함과 수중 무인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도 소개됐습니다. 연구개발 중인 핵심 기술들의 결과물은 실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AI 및 전투체계, 선체 및 소재, 탑재 장비는 잠수함의 은밀성과 생존성, 그리고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며 각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활용될 때 핵심 기술의 자립과 고도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엄중한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첨단 수중 전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교류 협력 생태계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기술 개발 성과 방향은 향후 수중 무기 체계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수중 전력 개발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 잠수함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시간. 우리나라 수중 전력의 첨단화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방사청은 22일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설치하고 국민 제한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 TF는 방사청장을 TF장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자로 구성돼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 누구나 방사청 누리집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방산 분야의 편법과 비합리적 사례 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병력과 관련해서는 규모보다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의 중동 재배치와 관련해 어떠한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We've not moved any THAAD systems. So THAAD still remains on the peninsula currently. We are sending munitions forward, and those are sitting right now waiting to move. 미군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So there were previous moves where radars were taken forward. This was in advance of Midnight Hammer. Some of those things have not come back yet, but the THAAD systems themselves, sir, remain on peninsula. 또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 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옮기는 과정에서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보다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과 관련해선 규모보다는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면서 주둔은 기본 전제이지만 규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돼야 할 구체적 역량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휴전을 전격 연장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휴전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이란의 통일된 제안이 제출되고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란 측에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군사 공격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모든 작전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군사적 압박은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유지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면서 해상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없다는 이란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란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해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산소 없이 장기간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바로 AIP 추진체계, 공기부료 추진체계입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한 핵심 기술이 된 잠수함 AIP 추진체계에 대해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 그 원리와 미래를 짚어봅니다. 핵잠수함 또 크게 봤을 때는 AIP거든요. 어려운 기술을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런 기술이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AIP라고 하면 풀어서 설명하자고 하면 공기 부료 추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기란
일반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의미하는 거지 산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의 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추진 체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IP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털링 엔진도 있을 수 있고, 연료전지 체계가 있을 수도 있고, 메스마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폐회로 디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국내에서 채택한 것은 연료전지 체계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잠수함에 대해서 AIP라고 하면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AIP를 적용한 잠수함과 AIP를 적용하지 않은 잠수함에 대한 차이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P가 없는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을 해서 그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자망 상태에서 뽑아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축전지에 있는 전기를 다 쓰게 되면 다시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스노클이라고 하는 일정 수심 위로 올라와서 이제 대기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2, 3일에 한 번씩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AIP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연료전지라는 곳에서 이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생성된 전기로 계속 자망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P 시스템을 적용한 잠수함은 지금 장보고 3 기준으로는 3주 이상의 자망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른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메스마를 쓰고 러시아에서는 페로 디젤을 쓰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 스털링 엔진과 이제 연료전지 체계, 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연료전지 체계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소음적인 측면에서 연료전지 체계가 훨씬 더 저소음 체계입니다. 자망 심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해에서도 작전을 펼쳐야 되고 서해에서도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심도가 깊은 동해에서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전지 체계를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 체계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것은 연료전지 모듈의 구성을, 셀이라는 구성을 보면 한쪽은 수소 기체가 들어가고 한쪽은 산소 기체가 들어가고 중간에 MEA라는 전해질 막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 막의 특성은 선택적 투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소가 촉매 반응에 의해서 이온이 되게 되면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수소밖에 없어요. 수소 이온은 이 막을 통과해서 가지만 전자는 아직 여기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가 이 회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산소를 이온화시키고 넘어온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성하는 거죠. 네. 일단 핵잠수함 또 크게 봤을 때는 AIP거든요. 아까 전에 AIP의 정의가 일반 대기를 사용하지 않고 추진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그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이제 핵 연료로 사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AIP 중에 하나예요.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핵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사능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차폐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두껍게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함이 커지면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동해안도 있지만 수심이 얕은 서해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 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나 수심이 얕은 이제 서해에서는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AIP는 연료 저장에 대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연료 저장 공간에 대한 한계는 없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와 아니면 전차 이런 것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해양 쪽 방산이 수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은 생각하는 게 K9 자주포도 먼저 폴란드를 뚫었기 때문에 그 입증이 돼서 한국 제품이 이렇게 좋네? 라는 홍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다고는 CPSP가 좋은 결과를 내서 저희의 이 방산 기술이 좀 더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은 지난 21일과 22일 한미 공군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의 하나로 광주기지에 전개한 미 공군 전력과 함께 한미연합 상호 비상급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전시 적의 공격으로 장비가 파손됐을 때 상대국의 급유차를 활용해 항공 작전 능력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22일
2026년 건강증진 사업인 맹호 건강질주 프로그램을 지난 14일부터 운영하며 장병 체력 증진과 건강한 병영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체지방 감소와 신체 기능 개선을 목표로 단순한 체력 단련은 넘어 장병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2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6명을 한국에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임진강 전투 기념식과 연연방 가평전투 기념식 등에 참석하고 25일에는 판문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상공에 남아있는 먼지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황사가 걷히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남해안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원주는 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원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